네. 자, 여러분 이제 시험 뭐 결과야 뭐 여러분 이미 나온 거니까 한번 중요한 건 뭡니까? 시험 본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뭔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수능형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문학이라든지 문법 같은 경우는 알아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은 게 그대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걸 통해 우리가 배경 지식을 얻어 놓으면 다음번에 문제 풀 때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오늘 물론 서구는 좀 당황스러웠을 거야. 오늘 뭐 그냥 일반 수업 받고 할 줄 알았지만 항상 내신 대비하고 첫 시작한 주는 항상 이렇게 모의평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마 처음이라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다음번에 보면 조금 적응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니까. 요게 처음 보는 사람 얘기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1년에 4번 봐요. 모의평가. 그리고 요거 점수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학을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쭉. 물론 계속 올려서, 물론 이제 고3 때 나오는 이제 점수가 대학교, 고3 때 나오는 점수가 대학교 입시하고 거의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해야 되고, 요즘에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한 번씩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법과 장문 10문제 나오죠. 화작 10문제. 화작 10문제에서는 가급적 웬만하면 다 맞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굉장히 뭐 어렵고 그런 거는 없어요. 여기는. 그렇다고 또 화작을 따로 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읽고 잘 파악하면 됩니다. 이건 그야말로 독해력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1번, 뭐 그렇게 내용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3번입니다. 부원 1은 뭐,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입니다. B에서 보시면 부원 1은 부원 3의 질문에, 부원 3의 질문에, 여기에서 뭐 작년 얘기가 나옵니까? 없어요. 작년 얘기 없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여기서 부원 원이 작년의 활동을 토대로 독서가 동아리 활동에 적합한 이유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2번에 부장은 뭐 이건 쉬웠죠. 역시 3번입니다. 발언 기회 제한하는 곳 없습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3번에 요거는 별로 어려운 내용 없었죠? 그냥 좋은 거 고르시면 돼요. 5번입니다. 5번. 자, 있는 그대로 잘 읽고 고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4번에서 5번 또 보시면 멘토링 얘기인데, 이제 4번에서요, 여러분 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1번에 보면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환기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까 전 시간에 그거 공기 순환시키는 거요. 환기 잘해야지 뭐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환기는 어떤 것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이에요. 불러일으킨다. 여기서는 즉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불러일으킨다. 즉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시작해야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멘토링 얘기하고 있죠. 자, 답은요 5번입니다. 마무리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요약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요약한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냥 얘기한 겁니다.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는 요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3번입니다. 청중 3위 추가 정보 수집하려고 하죠. 그래서 멘토라는 말이 오늘날 다른 의미로도 쓰이게 된 계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자료를 조사해 봐야겠어요. 그래서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문으로 넘어갑니다. 장문에서 앞에 내용은 글 쓰면서 떠올린 생각, 뭐 정확히 따지면 계획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초고를 쭉 썼어요. 자, 6번에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뭘까요? 2번입니다. 여기 뭐 만족도 조사해주고 설문지와 함께 이용한 부분 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7번 뭐 복잡하게 보기를 이제 막 집어 넣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7번의 답은 3번입니다. 나를 활용하여
둘째보다 자율배식이 전범적 주요 원인을 강조한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8번은 고쳐쓰기 방법이에요. 고쳐쓰기 방법 5번입니다. 버리면이 맞아요. 벌리면 예, 뭐 팔을 벌린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뭐 차이를 벌린다 이런 거지. 버린다는 어떤 일을 버린다. 어떤 일을 버린다. 또는 뭐 좌판을 버린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판을 버리다, 일을 버리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10번 갑니다. 예, 이것도 뭐 황제펭귄 다큐멘터리 감상문인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보기에서 예, 글을 쓰는 과정을 상대한 거 보기에서 있는 그대로 고르면 됩니다. 2번입니다. A하고 C. 묻고 답하는 과정. 예, 묻고 답하는 과정 있었고,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은요, 학생의 글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턱시도를 입고 황금색 목도리를 두른 듯한, 멋많은 듯한, 예, 비유적 표현, 직유법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A에 들어갈 내용, 예, 들어갈 내용. 근데 기억을 고려하고 그랬어요. 기억이 뭐예요? 네 번째 문제는 나의 생활 태도에 대한 반성. 나의 생활 태도에 대한 반성. 1번밖에 없죠. 1번. 나의 생활 태도에 대한 예, 반성과 다짐. 1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물론 이제 새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있지만 예, 여러 번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 화작에서는 가급적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틀리면 예, 이제 뒤에서 틀릴 기회를 상실합니다. 뒤에서 뒷부분에 어려운 부분에서. 자, 이제 문법은 조금 다음 시간에 복습 테스트도 할 때는 거의 들어오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11번, 12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죠? 용언이죠. 용언에는 뭐가 있어요? 예, 동사형사.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학교 수업만 들은 사람은 학원에서는 최근에 했었죠. 그죠? 자, 동사, 형용사인데 왜 용언입니까? 왜 용언이야? 용언에. 용은 왜 어디서 나온 거예요? 활용한다는 거예요. 활용. 알겠어요? 활용한다에서 용이야. 예, 활용한다에서 용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뭘 예, 활용한다는 게 뭐예요? 활용한다는 게. 예, 형태를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형태를 변형시킨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먹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점심 뭐 먹다?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우리 오늘 외식에서 뭐 먹다? 그래요? 이밥, 야, 진짜 오늘, 오늘 우리 급식 진짜, 나 맛있게 먹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형태를 변형시키죠. 맛있게 먹었다. 그냥,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어라. 먹는구나. 예, 뭐 이렇게. 먹었니? 먹니? 뭐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변형시키죠. 예, 근데 이렇게 이거 변형시킨 걸 다 사전에 실을 수는 없어요. 사전에는 요 기본형이라는 먹다만 실어요. 먹다만. 근데 자, 여기서 하나 또 알아둘 거. 자, 근데 이 중에서 그래도 변형시켰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안 변했어요? 먹은 안 변했죠?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 어간. 말의 줄기라 해서 어간이라고 해요. 뒷부분에 변하는 부분을 뭐라고 하죠? 어미. 예, 꼬리 밑자 써가지고 말의 꼬리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죠? 어간과 어미로 나뉜다. 자, 이제 이 정도까지 알아주시는데, 선생님, 뭐 물론 제가 알겠는데요. 이다도요. 이다는 뭡니까? 서술격 조사라고 부릅니다. 이다는. 알겠어요? 서술격 조사인데 조사야 이거. 선생님 이것도 동사나 형사처럼 변하잖아. 활용하잖아. 중학생이다. 너 중학생이니? 중학생이구나. 중학생이었어? 중학생이다니. 예, 이렇게 이것도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요. 이것도 활용을 해요. 그런데 왜 용언이 이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요 활용을 하는데 이것처럼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중요한 건 동사 형사는 홀로 쓰일 수 있습니다. 홀로 쓰일 수 있는데 얘는 혼자 못 쓰여.
혼자 못 쓰이고 다른 말에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예요. 단지 얘네하고 비슷한 건 활용을 하긴 해. 형태가 변하긴 해. 하지만 얘네처럼 어간과 어미라는 개념도 없고 그렇다고 얘네들처럼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활용은 하지만 이다. 서술교사로 따로 쳐줘요. 조사에 들어가요. 근데 조금 어느 쪽에 가깝냐 여기 나옵니다. 가까운 거는요. 동사에 가까운 형용사면 형용사에 가까워요. 자, 그 이유는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동사하고 형용사에서는 가장 많이 또 중요하게 나오는 문제가 동사하고 형용사를 우리는 구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는 쉬워요. 동사하고 형용사는 매우 쉽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은 어떤 거 이게 동사지? 형용사지? 자, 예를 들면 젊다하고 내가 여기 했어요. 늙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 둘 다 그 영어로 따지면 young, old니까 둘 다 형용사예요. 그쵸? 예, 둘 다 형용사인데 우리말 하나는 동사가 하나는 형용사예요. 자, 뭐가 동사고 뭐가 형용사일까? 서연이. 시은이가 얘기할래? 뭐가 동사고 뭐가 형용사일까? 시은이가 한번 해봐. 응? 왜? LA 다저스 왜? 어? 네. LA는 이름을 다 줬다고 다저스라고 했을까? 농담이에요. 아세요? 말에서 돌격대 뭐 그런 의미인데 자 여기서 젊다, 늙다는요. 젊다는 이거 결론적으로 따지면 젊다는 형용사고 늙다는 동사예요. 선생님 왜 그러죠? 야 일단은요 동사하고 형사를 구분할 때는 여러 진짜 굉장히 많아요 기준이. 근데 보통은 이제 의미상으로 분류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사하고 형용사를 놓고 볼게요. 의미상으로 놓고 봐서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동작이죠. 동작이라든지 어떤 과정을 의미해요. 동작이나 과정. 뭔가 움직이거나 뭔가 변하거나. 형용사는 뭐예요? 상태와 성질. 성질 상태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요거는 어떤 뭔가 덥다, 춥다 그 어떤 현 시점에서 어떤 상태야. 어떤 성질이야. 하얗다, 노랗다. 이건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뭐가 이렇게 변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동사는 그래요. 근데 요거 가지고도 요거 구분이 안 돼. 둘 다 꼭 상태, 성질 같아요. 젊다, 늙다는 요거 구분 안 돼. 두 번째 기준은 뭐가 있냐면 뭐냐면 그 명령형과 청유형. 명령형이라는 건 뭐뭐 해라, 먹어라, 뭐뭐 어라, 알아예요. 청유형은 뭐뭐 하자, 먹자, 놀자, 공부하자. 그래서 요게 동사는요 가능해요. 동사는 명령형, 청유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먹어라, 명령 되죠? 먹자, 공부해라, 공부하자, 떠들어라, 그렇죠? 떠들자 이런 거 됩니다. 근데 형용사는 될까 안 될까? 불가능이라기보다는 좀 어색하다라고 합시다. 어색합니다. 예쁘다라 해볼까요? 예뻐라. 당장 예뻐라. 돼요? 우리 예쁘자. 뭐 예쁘자?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도. 날씨 오늘 덥죠? 좀 날씨 추워라. 돼요? 우리 춥자. 안 됩니다. 이상해요. 알겠어요? 근데 왜 되는 것 같은데 하는 경우가 요즘에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뭐냐면 행복하다 같은 경우로 행복해라 뭐 이렇게 그거 틀린 표현이에요 사실은. 알겠죠? 사람들이 많이 쓰지만 틀린 표현입니다. 행복해라 그다음 우리 행복하자 올해는 부디 행복하자 뭐 그러잖아요. 또 건강해서도 건강해라 그러잖아요. 우리 올해는 건강하자 다 틀린 표현이에요. 알겠어요? 형용사는 건강하다 행복하다 형용사인데 그거는 명령형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럴 때는 행복해지자 건강해지자 또는 행복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걸로도 이건 구분이 안 돼. 젊자 늙자 이상합니다. 젊어라 늙어라 이상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더 강력한데 이거는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어미가 있는데 니은이나 는이 현재형 어미인데요. 여기는 요게 붙을 수 있어요. 가능해요. 동사는. 근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불가능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가능하다는 동사는요. 먹는다, 공부한다,
지금 잠을 잔다, 밖에서 뛰어논다, 니은이나 는이라는 현재형 어미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말하자면 동작의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막 하고 있다, 영어로 따면 ing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형용사는 그게 가능할까? 예쁜다, 날씨 덥는다, 됩니까? 아름답는다, 기쁜다, 나 되게 기쁜다, 바보 같죠?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왜? 형용사는 동작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ing 또는 현재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딱 그 시점에서 있기 때문에 현재 의미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접는다는 안 돼요. 예, 근데 늙는다는 됩니다. 늙는다. 내가 지금 늙어간다. 니네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은데, 아까 9시 반은 정말 머리 아픕니다. 건율이 엄마. 하여튼 그 반은 진짜 늙어요. 3시간 동안 늙습니다. 늙는다. 되죠? 늙는다. 피부 선크림 안 바르면 늙는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사고 이게 형사인데, 요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감탄형 어미가 동사에는 는구나가 붙어요. 야, 많이도 먹는구나. 잘도 자는구나.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형용사에는 구나만 붙어요. 는자가 안 붙어요. 구나. 예쁘구나, 춥구나, 덥구나, 아름답구나. 예, 이런 차이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동사는요 절대로 기본형으로 문장에서 못 쓰여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밥을 먹다 이렇게 안 해서 나는 밥을 먹었다. 예, 그렇게 동사는 보통 시제가 꼭 들어가요. 현재나 과거나 미래, 현재가 들어가는데 형용사는 시제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 시점이기 때문에 꽃이 되게 예쁘다, 그렇죠? 오늘 날씨 되게 덥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걸로 판단하는 것들이 또 몇 개 있습니다. 그걸 판단하는 거 예를 들면은 뭐가 있냐면, 잘생기다, 못생기다. 요거는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그냥 느낌상은 잘생긴 상태잖아, 그쵸? 또는 잘생긴 어떤 성질이라고 볼 수 있죠. 못생겼다. 이거는 잘생겼다? 그냥 어떤 상태나 성질인데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 형용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 문법에서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동사로 칩니다. 왜? 그 사람 되게 잘생기다. 그래요? 와, 우리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잘생기다. 안 그래, 잘생겼다 그러죠. 꼭 시제가 들어가죠. 잘생겼다. 그 되게 못생겼어.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냥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기본형으로 못 써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좀 너무 깊이 들어간 거고, 일단은 여러분은 한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게 여기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11번 한번 볼까요? 답은 몇 번일까요? 이건 쉽게 떨어집니다. 4번이죠? 맨 마지막에 보면 형용사의 활용 양식과 유사하다는 거 알죠? 그렇게 돼 있죠? 예, 당연히 동사고 관련이 없어요. 형용사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12번 제가 이거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쉽죠? 4번입니다. 열어라는 어간이 명령음이 어라와 결합한 것으로 보니까 동사죠. 네,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열다는 뭡니까? 열다는 동사죠. open. 네, 영어도 동사잖아요. 자, 여기까지 됐고, 자, 13번은 어떻습니까? 13번에 요거는 별로, 진짜 이게 뭐냐면 의문의 변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4개가 있어요. 하나가 다른 의문으로 교체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탈락해서 하나가 사라지는 탈락이 있고, 거기 거 뒤에 세 분 좀 쪼개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이쪽 이번엔 갈까요? 조금 집중해 주세요. 알겠어요? 예, 지금. 자, 오늘 어쨌든 오늘 틀린 거 다음 주 숙제 참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숙제는 나머지 여러분 어휘 테스트 13주차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문학, 비문학 거 숙제 하는 거 있죠? 그거 말고 추가가 뭐냐? 오늘 틀린 거 있죠? 이거. 예. 여러분 오답 노트 다 갖고들 계시죠? 예. 오늘 서울은 새로 받았고 오답 노트 갖고들 계시죠? 거기다가 해오세요. 알겠죠? 완벽하게 오답 정리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틀린 거. 다음 주에 오답 노트는 제가 확인할 겁니다. 밖에 제출하지 마세요. 저한테 내세요. 제가 확인하고 만약에 제대로 안 했다면 반드시 남아서 하고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왜? 오늘 이게 시험 보는 거 몇 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거를 다시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틀린 거를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그래서 원어답 정리할 거니까 수업 잘 들으세요. 물론 제가 이따 해설지는 줄 건데 해설지 암호 같아요. 해설지 보고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업 들으면서 이해하세요. 자, 요거 하나 주고 이제 요거는 좀 지우고요. 교체, 첨가 그런 거 나중에 의문의 부동할 때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이번에 간단하게 얘 나와 있는 것만 할게요. 국모라고요. 그 다음에 목이죠, 목. 친절하게 발음까지 딱 나왔어요. 곡물 어떻게 발음돼요? 곡물, 목은 목.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발음을 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 보세요. 이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었죠?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대로 바뀐 거예요. 나중에 배우지만 의문의 개수가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교체된 겁니다. 교체고 이제 나중에 배우지만 이거는 비음화라고 합니다. 비음화. 자, 여기서는요. 딱 보니까 두 개 중에서 하나가 탈락해 버렸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탈락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뭐 첨가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색연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색연필은 이걸로 발음을 해보면 색연필이죠. 색연필. 여기는 두 개가 다 돼요.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으니까 교체. 여기에 요거는 없는 거예요. 빈자리예요. 이응은 바뀐 게 아니. 이응은 원래 빈자리예요. 이거는 여기에 니은이 추가됐어요. 첨가. 그래서 이거는 첨가와 교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세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첨가가 있고, 그 다음에 축약도 있습니다. 뭐 축약도 하나 뭐 예를 들어줄까요? 뭐 국화 같은 거 해볼게요. 국화.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되죠? 국화가 되죠? 국화. 국화 되면 딱 해보세요. 여기에 사실 의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 왜? 기억하고 히읗이 합쳐져가지고 요게 키읔 하나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축약이라고 합니다. 줄어들어. 두 개가 기억하고 히읗이 합쳐서 키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약.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이런 거 다 배울 거예요. 구체적으로. 의문의 변동. 사실 이번 여름방학에 했으면 좋겠는데 겨울방학 때, 제 생각 겨울방학 때 문법 특강을 할 겁니다. 문법 특강, 의문의 변동. 왜냐면 의문의 변동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 이번에도 여러분 중3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중2 때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근데 아직까지 중2는 딱 문법이 두 개밖에 없어요. 피동표현, 인용표현 이거하고 의문 나중에 1학기 때 시험 안 본 학교는 2학기 때 의문 배웁니다. 의문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국어 중세국어의 창제, 그러니까 훈민정음 창제 원리 하여튼 그거 배울 겁니다. 근데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의문 같은 경우는 의문에 2학기 때 배우고 3학기 때 의문의 변동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왜 이제 중학교 때 문법을 다 끝내놔야 되냐면요. 고등학교 가면요. 막 자세하게 안 하고 막 섞어서 나와요, 이제. 그냥 교재 자체에 그냥 섞여서 나와요, 막 짬뽕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딱 개별적으로 지금 배워놔야 고등학교 때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번에 보면 높임법이 나오는데, 요거 뭐, 서윤이는 저번에 되게 자세하게 들었죠? 근데 안 듣는 사람들께서 한 번만 더 자세하게 높임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높임법은 우리말이 굉장히 발달해 있죠. 우리말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 외국, 영어 같은 경우는 높임법 뭐가 있어요? 뭐, 기껏해야, 우주, 구주, 이거밖에 없어요. 그쵸? 정중하게 표현하는 거. 또는 이제, 뭐, 보는 사람한테는, hello, Mr. 뭐를 붙인다라든지, Mr. 뭐,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 웬만하면 그냥 이름 부르고, 영어는 진짜 없어요. 일본어도 좀 있긴 있지만, 우리만큼,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어도 뭐, 나를 부를 때는 낮춰 부르는 표현이 있고, 뭐,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표현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다양한 건 없어요. 자, 우리말은요, 높임법,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주체 높임법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여기 교재에는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뭐 이렇게 전체를 얘기는 하지만,
객체 높임법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주체 높임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객체 높임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상대 높임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 높임법. 근데 상대 높임법 여기는 이건 문제에서는 안 나왔는데, 요거부터 간단히 얘기하고 갈게요. 이제 상대 높임법은 나중에 훨씬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상대 높임법 언제 쓰냐면 이름 자체가 상대잖아요. 상대. 대화를 할 때 상대에 따라서 높이거나 낮추는 거예요. 상대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야. 선생님이야. 뭐 엄마 아빠야. 이런 엄마 아빠한테 좀 반말 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뺄게. 뭐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할아버지 빨리 와. 또 이렇게도 하는데 요즘에. 하여튼 빨리 오세요. 적어도 그렇게 하죠. 할아버지 할머니나 뭐 아니면 교장쌤이나 아니면 군대를 남자들 간다면 군대 자기보다 상관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을 청와대 초청받아서 만났을 때 굉장히 높여야 되겠죠? 예, 높이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나보다 낮아. 내 동생이야. 아니면 내 동생 친구야. 그럼 여러분 존댓말 써요? 동생 친구님 어서 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야 얼른 와 뭐 그러잖아요. 그죠? 낮추잖아요. 예, 이렇게 상대에 따라 대화를 할 때 듣는 상대에 따라서 예, 높이거나 낮추는 걸 상대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뭘 높인다 할게요. 여기도 적을게. 대화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겁니다. 대화 상대. 그리고 주체 높임, 객체 높이면 기본적으로 다 높이는 것만 있어. 근데 요거는요 낮추는 것도 있어요. 유일하게 대화 상대 대화를 높이거나 낮추는 건데 요거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격식체가 있고 그다음에 비격식체가 있어요. 격식체는 좀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들한테 하는 거라든지 여러분들 교장선생님 만났을 때라든지 할 때 뭐뭐 했니? 그러면 예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이런 거 격식체. 근데 격식체 높인 것 중에서는 그냥 요거는 더 이상은 안 적을게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첫 번째로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제일 높인 것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하십시오처럼 하십시오. 격식체 제일 높이는 거. 근데 이제 그 다음 거는 좀 여러분들은 잘 안 써. 보통 나이 드신 할아버지나 할머니 됐어요. 김노인 누구 어서 오. 예. 잘 가오. 하오체라는 게 사오체. 예, 우리는 잘 듣기 힘들어요, 요즘에는. 하오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요거는 이제 낮추는 건데 그렇다고 나보다 낮다고 해서 확 낮추는 게 아니라 조금 정중하게 낮추는 게 있어요. 하계체가 있어요. 어서 오게. 이리 앉게. 이러잖아요. 그쵸? 여러분 간혹 사극이라든지 아니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어서 오시게. 거기는 시자를 넣기도 하는데 그렇게는 어서 오게. 예, 어서 가게. 여기 앉게. 이렇게 하는 하계체가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흔하게 쓰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격식 차려서 하는 게 헤라체가 있어요. 헤라체. 어서 와라. 그래 밥 먹어라. 낮자 붙이는 거야. 밥 먹어라. 어서 와라. 자, 근데 비격식체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는 거야, 일상생활에서. 부모님한테 쓰는 거고. 왜? 끝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이오만 붙이면 돼요. 알겠어요? 예, 그게 보통 두로 높일 때 뭐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예, 알겠어요. 그걸 알았어요. 예, 그럴게요. 요자 붙이잖아요. 그쵸? 예. 뭐뭐 했어요? 예, 물어볼 때도 요자 붙이는 겁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상대를 낮출 때도 비격체에서는 제일 낮추는 게 그냥 해체가 있어요. 밥 먹어. 이리 와. 저리 가. 이거 해. 얘기하죠. 예, 여러분은 가장 편하게 친구들 사이. 여러분 친구들 사이 하는 게 해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엄마 아빠나 아주 친한 사람을 높일 때는 요체, 해요체. 요게 비격체다. 일단 그런 정도만 오늘은 알아두시고, 어쨌든 대화 상대를 높이거나 낮출 때 되는 게 상대 높임법이고요. 오늘 이제 요거는 주로 뭘 갖고 높이냐면 동결 표현 갖고 높여요. 마지막 끝부분을 하십시오로 할 건지 하오로 할 건지 하계로 할 건지 해요로 할 건지 알겠죠? 요를 붙일 건지 종결 표현을 가지고 높이는 건데,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은 지금 대화하는 상대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내가 누군가의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얘기를 내가 글로 적거나 할 때 높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첫째, 주체 높임법은 누굴 높이냐면 여기 대화 상대를 높인 거죠. 주체를 높여. 주체.
이야기 어떤 서술, 대사,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데 보통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할아버지께서 댁에 계신다. 할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 그쵸? 예, 이런 거 높인 거예요. 누굴 높여요? 주체, 여기. 할아버지를 높이는 거죠, 할아버지. 주체, 주어를 높이는 거야. 자, 요거는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뭐 어떤 걸 갖고 높이냐. 상대적편, 종결편, 뒷부분만 높이면 돼요. 근데 이거는 깨서라는 주격조사,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오신다 할 때 시가 있는데, 이 시는, 높일 때 쓰는 선어말,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댁이라든지 계신다라는 말은 특수어휘라고 해요. 특수어휘를 사용합니다. 보이지? 특수어휘. 특수어휘라고 뭐냐면 보통 이렇게 어떻게 하죠? 친구들은 집이라고 그러죠? 집에 있어 그러지요. 그쵸? 집에 있어. 너 어디 있어? 나 집에 있어. 너 집에 있구나. 집에 있다고 하지만 높은 사람 할 때는 할아버지께서 집에 있어. 이렇게 집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집에 댁에 계신다. 이렇게 특별히 높여주는 특별한 어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께서 밥을 먹는다 아니라 진지를 드신다. 또는 진지를 잡수신다. 이렇게 특수어휘를 가지고 높여요. 그러니까 주격 조사나 높임 선어말 시 특수어휘를 가지고 높이는 게 주체 높임법입니다. 근데 그러다 주체가 상당히 높으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나 신체도 높여요. 여러분, 할아버지께서는 뭐라고 할까? 귀가 크시다. 그죠? 귀가 크시다라고 그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큰 건 아니잖아요. 귀가 크잖아요. 근데 귀가 큰 거를 높여요. 그죠? 귀가 크시다. 이거는 할아버지 귀니까 높여주는 거예요. 자, 할아버지께서는 돈이 많으시다. 할아버지께 많다의 주체는 뭐예요? 돈이잖아요, 주어는. 그렇지만 그건 할아버지 소유물이니까 많다고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거는 또 배웁니다. 그건 간접 높임이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주체 높임. 오늘 문제에 나오는 거 뭐냐? 이 객체 높임법인데, 객체 높임법은요, 말하자면 객체를 높이는 거야. 근데 객체를 다른 말로 어떤 대상, 서술어의 대상이야. 내가 물어보는데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선생님을 높이는 거야. 내가 모시고 가는데 누굴? 할머니를. 그 할머니를 높이는 거예요. 요게 객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목적어나 부사를 높여요. 예를 들면 할머니를 나는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렸다. 또는 나는 선생님께 그 문제를 여쭈었다. 선생님께 그냥 여쭈었다고 할게요. 여쭈었다. 자, 여기에서 서술어가 모셔다 드린 건데, 이 모시다의 대상은 누구냐? 주체는 나야. 근데 나는 높일 필요가 없죠. 내가 나를 뭐로 높여요? 대상이 누구야? 할머니죠.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높이느냐? 방법이 모셔다 드리다가요, 이게 특수어야, 특수어야.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 데리고, 데려다 놓았다, 데려다 주었다,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데려다 주었다인데, 모셔다 드렸다. 이렇게 높여야 돼요. 이 서술어 자체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친구한테는 물어봤다고 그러죠. 물었다. 그렇죠? 근데 여쭈었다. 이런 게 다 특수어입니다. 이게 다 특수어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가지고요. 이거 뭐냐면 부사격 조사 깨를 씁니다. 깨. 선생님에게가 아니라 선생님께라는 부사격 조사를 사용해서 높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여러분 처음 듣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한 사람들은 일단은 높임법은 세 가지가 있다.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 이렇게 있고, 주체는
주어를 높인다. 객체는 대상, 객체를 높인다. 목적어나 부사를 높인다. 상대는 대화 상대를 높인다. 그러면 뭘 가지고 높이느냐? 주체 높이면 주격 조사 깨서, 그 다음에 높임 선어말음이 시, 그 다음에 의시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기나 계시나 같은 특수어휘, 밥, 비아라, 진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객체 높임법은 뭘 가지고 실현을 하냐? 특수어휘를 많이 써요. 모시다, 뭐 주다가 아니라 들이다, 요거 묻다가 아니라 여쭈다. 그 다음에 부사격사 깨를 이용해서 높입니다. 상대 높임법은 그런 면에서는 딱 간단해요. 종결 표현 끝부분 하십니까? 뭐뭐 했습니까? 뭐뭐 했구나. 뭐뭐 해라. 뭐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종결 표현을 가지고 높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우면 또 확실하게 좀 이해가 더 쉬워질 겁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여기에서 객체 높임인데,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풀었으면 쉬웠지만 안 그랬으면 이게 뭐야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1번에 할머니께 드릴 선물이니까 할머니께 드린다. 예, 요거 객체 높임 맞습니다. 왜? 할머니께 부사어를 높였으니까. 그 다음에 B번 할머니를 뵙고, 이것도 맞습니다. 원래 보고지만 뵙다, 이것도 높였어요. 할머니를 목적으로 높였죠. C도 할머니를 모시고, 이것도 목적어인 할머니 객체를 높였어요. D번 큰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다, 이것도 부사어인 할아버지께, 예, 요거 높였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요거는 할머니께서 편찮으셨다, 이건 주체를 높였어요. 예, 알겠죠? 예, 특수어의 아프다의 특수어인 편찮으시다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5번. 자, 다음 거는요, 이거 뭐 반의어를 묻는, 이건 이제 어휘 문제죠. 반의어 반대말이죠. 자, 외투를 벗다, 입다, 같은 법다지만 반의어로는 다르게 쓴다는 거죠. 쓰다에 해당하는 거는 뭘까? 여기서는 한 1번하고 4번이 가능해요. 누명을, 예, 쓰다의 반대 누명을 벗다. 그 다음에 모자를 쓰다의 반대 모자를 벗다. 요거 두 개만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쓰다가 못 들어가요. 뭐 끼다라든지 입다 이런 게 들어가고. 자, 배낭을 벗다의 반대는 당연히 배낭을 매다죠. 예, 그래서 사실 배낭 때문에 딱 답이 떨어집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자, 문법은 일단 이렇게까지 어쨌든, 예, 끝냈고, 여러분들 이제, 예, 문법은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예, 지금 아마 이제 학력고사까지는 선택을 해요. 화법 작문 할 거냐, 언어와 매체를 문법을 들어갈 거냐 하는데, 여러분 때는 그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법과 작문도 해야 되고, 언어와 매체, 즉 말하자면 문법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으로 갑니다. 독서 영역. 독서 영역은 좋은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좀 배경 지식이 있으면, 알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지고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책도 좀 읽고, 예, 여러 가지, 예, 상식도 많이 얻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 책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와야 됩니다. 예, 요거 가지고 독서 논술 수업은 1시간 요걸로 할 거고, 이번부터는 독서 논술 수업은 저랑 같이 합니다. 이제 그 2학기부터는요 문학, 문법, 독서를 각자, 예, 담임선생님이 다 합니다. 예, 1학년은 1학년 선생님이 하시고, 예, 지금까지 뭐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돌아가면서 이제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되게 재밌어요. 이 책 읽어보면. 근데 좀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경우를 좀 잘 많이 본 사람들은, 영화 좋아하고 한 사람들은, 옛날 영화도 좀 보고 한 사람들은, 과학영화, SF 영화 본 사람들은 요거 되게 재밌게 느끼지만, 또 영화를 한 번도 안 봤다 그러면 뭔 소리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영화를 안 봤더라도 이 내용 자체는 과학 얘기니까 재밌습니다. 나중에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한번 발표를 할 겁니다. 예, 발표할 거예요. 예, 4주차 정도는 발표를 할 거니까. 아무튼, 예, 예,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상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다. 예, 그거고. 그 다음에 답은요, 항상 이 안에 있다. 여기 제시문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알겠죠? 문법은 모르는 거는 못 풀지만, 이거는 답은 다 안에 있어요. 단지 조금 답을 찾기가 애매하고 조금 복잡하게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예,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모르더라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으면 좋고, 어떤 경우에는요, 잘 찾는 게 또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전혀 이해가 안 돼. 그래도 답은 맞힐 수 있습니다. 내용은 안 되는데 보니까 여기 이게 있네. 잘 찾으면 요거 여기 있네 해서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16번, 19번에 이제 휴리스틱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해요. 근데 뭐 어려운 내용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릴 때 이 모든 걸 다 우리가 분석, 무슨 AI처럼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해가지고 적적적 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했던 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내가 옛날에 요런 사람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요 사람도 그럴 거야. 내가 어떤 제품들을 썼는데, 그때 어땠어? 근데 이번 이 제품도 이럴 거야. 이렇게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려요. 이게 휴리스틱인데,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알겠죠?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래서 휴리스틱의 정의가 한 번 나왔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그 문단에는 그 휴리스틱의 종류입니다. 9번이죠. 9번. 휴리스틱을 구분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예시,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방법은 인과의 방법으로 휴리스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왜 휴리스틱을 사용하냐, 우리도 모르게. 그거는 경제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그거 뭘 판단할 때 그 수없이 많은 요소들을 다 분석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볼펜 하나 사는데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제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단하게. 자,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은 이 정도 드렸으니까. 16번의 답은 5번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 다른 사람 입장인데 다 가상적인 상황 전혀 여기 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7번의 답은요. 요게 저도 문제를 풀 때 1번하고 4번이 어떤 게 답이지 둘 다 될 것 같은데 했지만 4번은 아닙니다. 왜냐면 의도적으로 사용한다가 틀려요. 1번이 답입니다. 가능하면 노력을 덜 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때문에 휴리스틱을 사용합니다. 17번에 1번. 그 다음에 18번에 보기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뭔 얘기야 하겠는데, 자, 사람들한테 A는 영미는 은행원이다, B는 영미는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은행원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하면요, 솔직히 말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은행원이다라는 게 공통분모죠. 그렇죠? 그러면 은행원이다가 일단 큰 거니까 그게 더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B가 확률이 낮은데 사람들은 흔히 B가 먼저 높다고 생각해요. 가능성이, 확률을. 왜 그러냐면 위에 얘기를 들어보면 호기심이 많고 막 사진 찍는 거 좋아하면 그 사람은 웬 은행원? 생각하겠죠. 은행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진 여기 작가 또는 뭐 이게 뭐죠? 여행 블로그 이런 게 더 맞겠다고 생각해버려요. 그게 더 크게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원이라는 거 눈에 안 들어와요. 이 사람 여행 블로그야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휴리스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기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행 블로그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자, 19번은요 그냥 어휘 문제입니다. 뭐뭐로 보다,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뭐로 간주하다, 뭐뭐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날씨가 좋을 곳으로 간주하고 좋을 곳을 생각해서 세차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에부터 23번은 이것도 좀 아주 이제 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 배웠나요? 혹시 여러분 개념 들어봤어요? 기회비용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기회비용? 학교에서 나왔나요? 기회비용. 그 다음에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기서 뭘 한다냐면 비교우위. 여기 경제학에서는요 절대 우위라는 거하고 비교 우위라는 게 있어요. 절대 우위, 비교 우위.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만들죠. 그렇죠? 반도체는 너무 심한가? 자동차로 할게요. 반도체는 너무 하이 테크니까 자동차도 우리는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신발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잘 만들어. 우리는 자동차도 잘 만들고 사실 신발도 잘 만들어요.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잘 만들어.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이 몽골에 가 계신데 몽골을 할게요.
몽골은 자동차도 우리보다 못 만들죠. 신발도 우리보다 못 만들어요. 자, 그러면 절대우위론에 의하면 자동차랑 신발 우리가 더 잘 만드니까 한국에서 다 둘 다 만들고 몽골은 사다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절대 우위론이야. 근데 세상에 보면 무역 관계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몽골이라고 하지 말고 저기 방글라데시라고 합시다. 근데 다 신발도 자동차 우리가 더 잘 만드는데 우리는 방글라데시에서 신발을 사오고요.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는 자동차를 우리한테 사가요. 예, 여기 이렇게 간다면 왜 그러지? 우리가 다 잘 만들면 우리가 다 만들고 걔네는 그냥 사가고 우리는 팔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비교우위라는 거예요. 자, 비교우위라는 것은 절대적으로는 다 우리가 우월하지만 우리가 자동차랑 신발을 다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집중하는 거냐? 자동차에 집중하는 게 좋아. 그리고 쟤네는 신발에 집중하는 게 좋아. 그래서 그걸 교환, 즉 말하자면 그걸 무역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 비교우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우위. 자, 비교우위가 뭐냐?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아니, 비교우위인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나와요. 기회비용은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다른 걸 선택을 못 하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걸 얻은 이익이라면 요거는 선택 안 해서 얻는 잃어버리는 손해예요, 손해. 예. 근데 이 기회비용이 항상 작은 걸 선택합니다, 우리는. 자, 예를 들면 예를 들어볼게요. 서우가 내가 국어 점수 이번에 10점을 더 올려야겠어요. 그럼 막 공부를 해요. 국어 점 10점을 올리려고 하는데 기회비용이 뭐야? 수학에 집중할 시간은 뺏기는 거죠. 근데 10점 올려 공부를 했는데 수학에서 30점이 나가버려.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죠. 왜? 기회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기회비용이 항상 작은 걸 선택하는 거야, 우리는. 근데 내가 10점 올려고 공부를 했는데 수학은 한 5점만 깎이는 거야. 그러면 할만하죠. 총점은 내가 더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기회비용이 작은 걸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무역에서 보면 여기 있는 거 가지고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기에 자, 하나를 선택하고 뭐 두 가지를 선택하든 이거는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이걸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동차를 10대를 선택을 하면 선택하면 이건 뭐야? 신발은 하나도 못 만들어요. 알겠죠? 신발, 자동차 하면 신발 하나도 못 만들어. 신발을 1000켤레를 만약에 A국이 1000켤레를 만들면 자동차는 하나도 못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반비례 관계가 되는데, 자, 여기서 A국은 이렇고요. B국 해볼까요? B국은 세대 여기 600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600켤레 신발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누가 어떤 상품에 비교 우위가 있는가를 보면 일단 자동차를 처음에 한번 예를 들게요. 자동차를 예를 들면 A국은요. 여기가 A국이고 이게 B국이에요. A국은 자동차의 기회비용이 뭐냐? 자동차를 한 대 더 늘릴 때 신발을 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개 줄냐? 그걸 어떻게 하냐면 A국하고 B국을 보면 A국이 자동차를 늘릴 때 한 대를 더 늘릴 때 신발을 못 만드는 기회비용은 10분의 1000이 돼요. 10분의 1000. 10분의 1000. 그래서 100켤레야, 100켤레. 자동차 한 대 만들면 100켤레를 포기해야 돼요, 신발. 왜 그런지 알겠죠? 그러니까 신발 100켤레가 기회비용이 되는 거야. 근데 B국은 자동차 세대를 한 대를 만들 때 신발 몇 켤레를 잃어버리냐면 3분의 600이에요. 3분의 600. 그러면 200켤레야. 그러니까 B국은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신발 200켤레를 포기해야 돼요. 즉 기회비용이 200켤레라는 거야. 그러면 기회비용이 더 작은 나라는 어디예요? 자동차를 한 대 더 늘릴 때. 어느 나라가 기회비용이 더 작아요? A국 100켤레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회비용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A국은 자동차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동차에 비교 우위가 있어. 자동차 비교 있어. 뭐 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성적하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신발 기준으로 생각해요. 신발 기준으로 생각하면 A국은 신발 한 켤레를 늘릴 때 자동차를 얼만큼 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자동차는 0점 이렇게 소수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발 1000켤레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 얘네는 1000분의 10이에요. 신발을 한 켤레 늘릴 때 자동차를 얼만큼 포기해야 되는가? 요건 1000분의 10이야. 그래서 이게 따지면 그냥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대입니다. 자동차 신발 하나 더 늘리려면 A국은 100분의 1대를 포기해야 돼요. 100분의 1대를. 근데 얘네는 B국은 어떻게 되냐? 600분의 3이죠. 200분의 1대야. 여기는 얘네는 신발 하나를 더 늘리려면 자동차 200분의 1대를 포기해야 돼. 어느 쪽이 더 작아요? 기회비용이. 이쪽이 더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B국은 신발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기회비용이. 이게 이제 비교 우위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확 안 나갈 수는 있지만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그러니까 어느 쪽이 어느 쪽 상품이 나한테 우리나라에 더 유리한가 그 비교 우위를 정할 때는 상대국과 비교해서 기회비용이 더 적은 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더 적은 걸 선택합니다. 그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내용들 여러분이 요거 여기서 좀 많이 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왜냐면 다 이 개념이 와닿지 않으면 좀 쉽지 않으니까. 자, 어쨌든 20번 볼게요. 답은 20번은 답 1번입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나머지는 다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단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론의 한계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적절한 예를 들고 권위자의 견해도 들고. 자, 21번의 답은요. 요거 3번입니다. 요건 비교 우위를 모르더라도 20번, 21번은 이 개념 모르더라도 일단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생산 요소가 어떻게 비율이 되는가 그런 내용 없어요. 거기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런 계산을 해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22번의 답은 2번입니다. B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이 A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B국은 신발의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신발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자, 그거를 또 다른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제 너 이해했어? 이게 비교 우위 기회비용? 그러면 Y 한번 생각해봐. 어떤 게 맞는지. 여기 X 여기 두 개 그림 1, 2 한번 요거 이해했나?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요 개념을 이해했다면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따가 혹시 틀린 사람들을 위해서 해설서는 줄 거예요. 알겠어요? 해설서 줄 거니까 거기에 보면 읽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를 여기에 적용하기만 하면 돼요. 답은요, 3번입니다. 2배 이상이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6분의 3.33 해가지고 2배가 안 됩니다. 2배가 안 돼요. 일단, 3번이, 요거가 아마 23번은 맞추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요거 이해도 또 계산을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런 비문학 쪽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여러 개가 다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어렵게 내면은. 근데 경제 쪽이 좀 잘 나옵니다. 경제 쪽. 그래서 경제 쪽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경제, 그다음에 법, 우리 이쪽에서는 오히려 철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잘 읽어보면 이해되는 경우는 있어요. 자, 24번, 26번은 요거는 그야말로 예술이고요. 그냥 이 안에서 답이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답이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볼게요. 24번의 답은요, 1번입니다. 고려시대에도 영향받았어요. 고려시대 언제? 몽골 침입 이후에. 알겠어요? 원나라에서 남아교 영향으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거기에 보면 고려 후기로 가면 전기 양식의 견대한 법을 변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거기 나와요. 남아교 영향으로, 원나라의 침입 이후 전래된 남아교 영향으로 뭐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외국의 영향 받았어요. 1번이 틀렸고. 자, 25번은 말 한마디 때문에 틀린 건데 4번입니다. 나 찾다가 답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4번에 일본 정은 신라 종과의 달리까지 맞는데 D의 주변이 아니고요. 이 D 부분에 D의 주변에 가로셀 뜨가 아니라 D 부분에 가로셀 뜨가 있다. 요거 참 말장난 한 건데 하나 가지고
틀리게 했어요.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6번에는 뭐 이거는 이제 내용 보면 이해가 돼요. 조선시대에는 중국 영향, 종 영향으로 크게 만들죠.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 예, 27번. 한번 이거 과학은 와 처음에 너무 거창해가지고 뭐야 이거 나 진짜 넘길까 그냥 찍을까 생각을 전 선생님도 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복잡하지만 예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게 뭐 갖고 알 수 있냐면 뭐 지워도 되겠죠. 그냥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톤 여기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피스톤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피스톤에다가 열을 가하는 거야. 열을 가하는 거예요. 열을 가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를 고정시키지도 않고 그냥 열을 가하면 이게 기체가 열이 올라가면서 팽창되겠죠. 그러면 부피가 훅 늘어나겠죠. 약간 요쯤에서 딱 멈췄다고 쳐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거를 일단 고정을 시켜놔. 예, 고정을 시켜놓고 가열하면은 당장 부피는 안 늘어나죠. 단지 압력은 높아지죠. 기체 압력이 막 팽팽하게 높아져 있는데 꽉 고정시켜놨으니까 있다가 이제 그 고정을 딱 풀어. 그러면 또 쓱 올라가서 원래 아까 첫 번째 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위치에 멈추겠죠. 예, 이제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복잡하게 문제를 냈어요. 그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닫힌 게 뭐 열린 게 뭐 거창하게 했는데 예, 닫힌 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열린 게는 막 물질까지 순환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열이 전달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닫힌 게예요. 왜냐면 물질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열 에너지만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 보면 2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열린 게는요. 물질 교환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28번에는 예, 딱 보면요. 막 다 틀리니까 1번만 맞아요. 예, 1번만 맞습니다. 관련된 열은 마이너스 뭐 Q로 된다. 1번 맞고 나머지는 참 복잡하게는 만들어 놨어요.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고립계가 아니라 닫힌 게고 뭐 감소 증가가 바뀌었고 막 그렇습니다. 자, 29번에는 그냥 이거를 그래프로만 표현됐다 뿐이지 사실 이거를 그래프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네가 이해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예, 요거 피스톤 예, 원래 슉 이거하고 빡빡 알았다가 또 슉 했을 때 뭐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한 건데 너 그래프 이해할 수 있어? 그 문제예요. 답은요 5번입니다. 5번. 네. 시상태 요것도 여러분들 뭐 굳이 그 시상태면요. 예, 시상태면은 그 뭐야 P1 온도 압력도 원래되고 그다음에 온도도 예, 이제 좀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죠. 요거는 비의 경우 기체 속 내부 에너지는 나중에 보면 이건 다 똑같아진 상태인 거예요. 똑같아진 상태 이거는 알겠죠? 똑같아진 상태입니다. P2가 압력이 높아진 거고 이제 나중에 그 고정을 딱 풀면 B에서 C로 쭉 바뀌는 거예요. B에서 C로 압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자, 30번의 답은 요거 어휘 문제 동일한입니다. 동일한. 그러면 좀 1시간 저 잠깐 쉬는 시간 좀 줄게요. 예, 잠깐 5분만 주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한 20분 문화 맞추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 87. 야, 나 지금 65. 괜찮아. 뭐죠? 아니, 나. 뭐 아직 뒤에도 남았는데 뭐 벌써 연수 매겨? 아니, 벌써?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저 지금, 어? 지금까지 해서 65점이에요. 뒷문학 다 틀렸어요. 오늘 저기 다 왔어요. 좀 잘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니요. 얘 비문학 거의 다 맞았어요. 비문학 2개 다 왔어요. 아니 과학에서 2개를 틀린 거예요. 그 경제 다 맞았어? 네. 비교해? 오, 경제 박사구나.
모드 있었어? 눈이 미쳤는데? 야 이거 하지 미쳤다. 야. 나 지금 자, 나가지 말고 이제. 저희가 했어요. 왜? 아, 진짜 니네가 가서. 너 여기서 해. 답답하면서. 지금 결과는 알려줄게. 어차피 내가 제일 낫잖아. 아 맞아. 왜 오빠가? 얘들아 혹시 너의 여부대 안경이니? 여부대 안경이니? 없어. 안 보여 너 어떡해? 찍었어. 이리 와봐. 지워. 찍은 거 아니야? 안 찍어져. 자, 빨리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끝내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고. 자, 이제 31번으로 가죠. 여러분 시 두 편이 나왔는데 항상 여기 보면요, 오른쪽에 그 보기가 나와요. 32번에. 예, 문학 작품은 이 보기를 먼저 읽어보는 거, 그러니까 시를 한번 읽은 다음에
보기를 읽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보기에 보니까 자연의 순리를 파괴하고 건설된 현대 문명사회는 과도한 경쟁과 강자에 의한 약자 재배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의 다양한 생명들은 생겨난 그대로의 모습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 뭐 느티나무라든지 구불구불한 길들, 뭐 민들레 뭐 이런 거 있죠. 들꽃. 서로 의존하면서 하나의 생명 공동체를 이룬다. 문학은 이러한 자연의 모습에서 현대 문명사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삶의 원리와 인간형을 성찰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읽어보고 보기 한번 읽어보면 시 느낌이 탁 와요. 예. 자, 31번은 그냥 표현상 특징이에요. 표현법. 답은 5번입니다. 가는 특정 어미, 뭐뭐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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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뭐뭐 서 뭐 이런 거 있죠. 뭐뭐 go. 그 다음에 나는 구부러진이 한 10번 나옵니다. 자, 특정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 즉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32번은 답 3번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뭐 늙은 느티나무가 예, 다양성 훼손된 자연공업체 막 심각하다 이런 느낌 아니죠? 포근하고 너무나 정겨운 느낌이죠. 그 다음에 33번에는 예, 2번입니다. 반듯한 길 쉽게와 의미상 대비를 이루고 흑투성이 감정 이미지와 어울린다. 예, 좋습니다. 대비라는 건 그냥 대조라고 생각하세요. 헷갈리면. 자, 다음 페이지. 예, 이런 소설은요, 그냥 앞부분 줄거리 좀 읽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문학을 이해하는 문학적 이해력도 여러분들이 좀 가져야 됩니다. 문학적 이해력. 읽어보시다 보면 그냥 이런 내용이야.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일제강점기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만주로 이주를 많이 했죠. 근데 만주에 가면 원주민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예, 말하자면 만주족들. 그래서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농사를 져도요. 거기가 예, 물이 귀하고 이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냥 감자나 뭐 옥수수나 즉 밭농사 위주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먹어야 돼? 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벼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야. 근데 벼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많이 필요하죠?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디 저수지라든지 그런 데서 물기를 끌어오는 공사를 조선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주민들, 토착민들은 그거를 싫어해요. 그래 버리면 쟤네들 밭농사 짓는 데는 습해지고 그러면 밭농사는 짓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 물리력으로 방해를 하는 거고, 그걸 또 다시 이 사람들도 우리가 물리력으로 강대강으로 붙는 거죠. 설득을 하는 거야. 야, 벼농사가 훨씬 좋아. 벼농사 지면 너네도 먹고 살기도 좋고, 나중에 이거 벼 많이 산출이 되면 너는 지금 겨우 먹고만 살잖아. 이거 팔 수도 있어. 그것도 우리가 해줄게 하는데도 설득이 안 되는 상황까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여러분들도 농사를 져본 적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힘들 거예요. 좀, 예, 힘들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읽으면서 조금 이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살았다. 하지만 실제로 예, 거기 토착 원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많았다. 물론 나중에는요, 지금 가면 거기는 대중 곡창지대입니다. 알겠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벼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에 가서도 벼농사를 다 성공해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중앙아시아 옛날에 그 러시아가 막 옛날 소련이 러시아였죠. 그 당시는 그 소련이었죠. 소련이 막 강제로 이주시키고 했잖아요. 옛날에. 근데 거기 가서도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벼농사를 성공시켰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그 기술 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성공시킵니다. 몽골도 나오지만 몽골도 원래 벼농사가 불가능한 나라인데 거기도 최근에 성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참 대단하죠. 자, 내용으로 갑니다. 문제로 갑니다. 34번의 답은 4번입니다. 현장감을 주고 현재형이죠. 딱 보면 다 넣는다 현재형. 35번에는요 5번입니다. 여기서 보면 창곤이가 계속 막 당했죠. 끌려가가지고 막 두드러 맞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시칼 두고 놔들고 나와서 오히려 그 원주민 토착민들 쫓아내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막 갑자기 내가 당했던 게 화도 나고 기운이 뻗치는 거죠.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막 날라차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 날개 다려오금이 뻗는다, 다시 기운이 솟는다. 예,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36번에 이것도 아까 보기를 읽어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문학작품에서 무조건 보기는 한번 꼭 읽어보시고,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여기도 읽어볼게요.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하나의 공간에서, 아까 뭐 이게 지명이 나옵니다. 뭐로 나오지? 장자워프라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각기 자신들에게 익숙한 생활 방식을 고수하려는 과정에서 충돌한다. 한편은 이 공간을 조선 사람들이죠. 변화시킴으로써 기존의 생활 방식을 지속하고 공간의 이질성을 극복하라. 즉 조선에서 살던 생활 방식을 지속하고 이질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다른 편 여기 사는 토착민들, 즉 원주민들, 만주족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생활 방식에 대한, 즉 밭농사 짓고 그냥 이렇게 수렵 채집하고 이런 정도의 생활 방식에 대한 침해이자 익숙한 공간을 낯설게 만들려는 시도로 인식된다. 이들 간의 충돌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면서 한층 더 절박한 양상을 띠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뺏기고 다른 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했고, 하지만 또 거기에서도 그 토착민들과의 갈등으로 정말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답은 몇 번일까요? 5번이 틀립니다. 양측 모두 장자부는 공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 아니죠. 토착민들은 변화시키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자 37번 답 4번입니다. 설득이 계속 실패하죠. 이거 쉽지 않겠구라는 느낌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에서 40번은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여튼 한 번은 읽어봐야 돼. 이게 근데 좀 이게 양이 많이 길어요. 소설이 운영전이라고 하고 운영낭자전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에 나온 소설들이 꽤 많죠.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비극입니다. 비극. 대부분의 우리 소설, 고전 소설은요, 행복한 결말에 해피엔드예요, 대부분이. 근데 이거는 비극입니다. 주인공이 다 죽어요. 그냥 다 죽습니다. 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뭐냐면 이게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뭐냐면 조선시대에 그것도 실존 인물이 나옵니다. 안평대군, 뭐 성삼문 이런 사람 나오는데, 안평대군이 거느리고 있는 궁녀야, 궁녀. 궁녀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 시를 잘 짓고 똑똑한 애들을 모아다가 궁녀로 들이고 시를 짓게 하고, 그걸 갖고 같이 같이 낭독하고 그 다음에 상 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안평대군의 궁녀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뭐 결혼 관계는 아니지만 안평대군의 여자입니다. 알겠어요? 다른 사람을 사모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귀거나 하면 죽여도 돼요, 옛날에.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평대군의 궁녀 중에 이제 운영이라는 애가, 안평대군이 그 시라든지 글 뭐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하는데, 그 중에서 한 젊은 선비를 보고 한마디로 반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 궁녀는 안평대군 여자인데 외간 남자 선비를 좋아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둘 다 그거를 참지 못하고 둘이 결국 이제 만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 위태위태하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발각이 되겠죠. 발각이 되고, 운영은 자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자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얘기가 어떤 사람이 과거도 낙방하고 해가지고 그냥 혼자 가가지고 그 낡은 궁궐터에서 술 마시고 이제 잠을 자는데, 그때 그 남녀가 둘이 나타나서 자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딱 깨서 보니까 온데간데 없는데 거기에 책이 한 권 누워있고 거기에 모든 이야기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말하자면 좀 환몽구조라고 하는데, 꿈에 갔다가 딴 꿈에 돌아왔을 때 근데 꿈이 진짜로 뭔가 있었던 일 같은 이런 느낌의 환몽구조의 소설이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다? 비극이에요. 비극. 비극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실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뭔가 누군가 학식이 뛰어난 누군가가 이 소설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자가 알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하여튼 나중에 운영전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 번은 그 전문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소설입니다. 자, 38번의 답은요 4번입니다.
뭐 대군한테는 속여야 되겠지. 그리고 B의 소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단계는 지금 들통나면 안 되는 단계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지 뭐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말이 안 되죠. 속이려는 단계입니다. 일단 39번에는 4번이죠. 얼굴을 씻는다, 눈물이 흐른다는 거는요. 이건 뭡니까? 얼굴 씻으면 눈물이 흐른다. 이거는 그 사랑하는 님, 예, 너무 좋아하지만 자기는 궁녀의 신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지. 이거를 몰라줘가지고 우는 거 아닙니다. 자, 40번에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 이거 뭐라고 한다? 이심전심입니다. 이심전심. 나머지는 여러분 좀 이해되는 거, 모르는 거 이해되나요? 인과응보는 뭔지 알죠? 예, 인과응보 어떤 자기가 했던 원인, 행동에 대해서 결과를 예, 당연히 응당받는다. 예, 보통 이제 예, 뭐가 네가 잘못하면은 잘못된 결과를 받을 거고, 네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걸 한다. 인과응보다. 예, 보통 안 좋을 때 많이 씁니다. 야, 인과응보야. 네가 그 짓거리 했으니까 네가 벌 받는 거야. 이럴 때 쓰고, 견물승심은 뭘까요? 어떤 물건을 사물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봤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번 좋은 거 딱 보니까 뿅 갖고 싶잖아요. 그쵸? 예, 차라리 안 봤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견물생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역지사지는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는 뜻이에요. 입장을 바꿔 생각합니다. 수구초심 혹시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아는 사람? 머리 수 언덕구 처음 마음 뭘까요? 수구초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구 머리를 자기가 태어난 쪽으로 돌린다 그런 의미인데,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났던 언덕 쪽으로 머리를 대고 죽는다. 예, 이게 뭐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알겠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여우도 심지어 그럴 건데 사람은 오죽하겠는가? 사람도 자기의 뿌리, 자기가 태어난 곳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있다. 그 얘기입니다. 수구초심은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예, 시곡 예, 나왔는데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정확히 따지면 시나리오인데 우리 그 드라마로 있었어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게 된 원인, 그리고 한글 창제하는 그 과정을 드라마로 엮은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려고 했던가, 어떤 그 계기를, 예, 이것도 픽션입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뭐 실제 사건은 아니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다는 걸 가지고 예, 역사적인 어떤 픽션을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여러분이 이거는 내용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41번의 답은요 2번입니다. 예. 41번의 답은 2번이고요. 굳은 의지가 드러나야겠죠. 한글을 창제하겠어. 자, 4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예, 좌절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 여기도 보기가 나와 있고, 자, 43, 45번도 설명했는데 여기도 뭐 보기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보기. 거기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신의는 충절과 신의를 중시했던 사대부로 임목대비 폐위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귀양을 가게 돼. 귀양 유배당하는 거예요. 단가육장은 그가 귀양사를 하면서 느낀 생각과 감정을 풀어낸 작품으로 화자는 자연물을 친화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기도 한다. 또한 자연물에 자신이 지향하는 유교적 이념을 투사하기도 한다. 자,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의 제비로, 여기 적객 밑에 설명이 치죠. 귀양새라는 사람에게 친구가 없어서 공량은 들보의 제비다. 제비 뭔지 알죠? 제비, 새. 찌찌베베 뭐 이렇게 뻑뻑뻑 지지베베라고 해요. 지지베베 이렇게 운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울어요. 하루 종일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게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을 하는지고 너 종일 얘기하는데 또 무슨 얘기하냐?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어지버. 예. 어지버는 그냥 감탄사예요. 아, 이런 감탄사입니다. 내 풀어낸 시름은, 내 시름, 내 근심 고통은 널로만 하노라. 널로만 하노라가 빛이 나오죠? 너보다 많다. 야, 내 시름은, 내 고통은 너보다 많다. 너는 막 뭔가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지지배배 하루 종일 떠드는데, 야, 너보다 내가 더 시름이 많다. 내가 할 말이 더 많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참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예, 왜? 왜? 유배당했으니까. 억울하게. 그 다음에 이 5장 보면 인간의 유정한 벗은, 인간의 어떤 정이 있는 벗은 친구는 명월밖에 또 있냐? 명월, 달, 밝은 달밖에 또 있느냐? 이건 무슨 법일까? 밝은 달밖에 또 있느냐? 또 없다. 밝은 달밖에 없다. 서리법이에요. 서리법. 의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서리법이에요.
자, 그리고 천리를 멀다 아니여 간대만 돼. 내가 유배당해가지고 멀리 저기 막 바닷가 아니면 저 북방으로 왔어. 근데도 이 달은 나를 따라왔네. 친구들은 멀리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근데 이 달은 여기까지 날 따라왔구나. 어집어 반가운 예뻤이 다만 내 친구는 너뿐이가 아니라 4장이랑 5장은요 둘 다 의인법이 쓰였어요. 제비가 뭐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달이 친구고 다 의인법이에요. 자, 6장에서는 유교적 뭐냐면 지조와 절개 굽히지 않는 마음. 요게 대표적인 게 매랑국적 사군자예요. 근데 사군자 중에서 그 이른 봄, 눈이 녹기 전에 꽃을 피우는 매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설월의 매화를 보며 눈이 아직 내린 달인데 매화를 보려 찬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인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 향기가 은은하게 풍긴다는 얘기예요. 어집어 호접이 이 향기 알면 애끈일까노라. 야, 호랑나비가 이 향기를 알면 이거 환장할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정말 참지 못하겠구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 알려드립니다. 43번에 2번이 맞습니다. 서리적 표현. 44번에는 5번이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오기 전 삶도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느낌 아니에요. 45번에는 2번입니다. 종일 하루 종일 천리 아주 먼 곳, 종일 외로움에 시달려야 되고 아주 먼 곳에 유배되어 있는 자신의 상황을 표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아시겠죠? 다음 주에 숙제 뭐라고 여기 오답 정리 틀린 거 잘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